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USTR은 모든 무역 파트너들에게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임을 친절하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이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의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8.5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5월에도 제조업 활동이 관세 문제로 제조업 재고가 줄어들며 위축세를 보였다는 것이 ISM의 입장입니다. ISM은 관세 정책과 무역 불확실성이 경영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 성장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OECD는 관세 전쟁 신호탄을 쏘아올린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성장세 둔화는 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오늘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는 좀 우려감으로 출발을 해서 하락으로 출발했었는데요. 그래도 장 마감으로 갈수록 힘을 내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미국의 2025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6%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그래서 하락을 출발했었지만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81%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0.58% 상승했습니다. 5,970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소폭 상승했는데요. 0.51%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10년물 국채 금리, 이 국채 시장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는데요. 그래서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0.09% 하락하면서 4.4%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 30년물 국채 금리도 어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이 철강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무역 긴장 우려가 다시 좀 커졌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5% 안쪽으로 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30년물 국채 금리 5% 안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좀 안정적인 흐름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도 확인해 보면 다시 조금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전일장에서는 98 중반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다시 99달러까지 올라왔다는 점도 포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72%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또 반도체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다는 점도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WTI 국제 유가 살펴보겠습니다. 1.31%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특히나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OECD가 증산폭을 유지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그리고 지정학적 우려까지 좀 맞물리면서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또한 같이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슈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더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미국과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확대가 그 이유로 보이는데요. OECD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6%로 낮췄습니다. 2026년에는 성장률이 1.5%로 더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하향 조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충격,
그리고 경제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고조가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순이민 둔화와 또 연방정부 인력 축소 등을 꼽기도 했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역시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월에 예상한 3.1%에서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도 3.0%에서 2.9%로 낮췄습니다. 이 성장 둔화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 집중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가 지속될 경우에는 성장 전망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3월 보고서에서 1.5%로 낮췄는데요. 이날 1.0%로 또 낮춘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과연 국내 증시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점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행정부를 떠난 지 4일째입니다. 결별 4일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행정부 내에서 역할을 굉장히 또 공식적으로 잘했었는데 이 공식적으로 끝난 뒤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노골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 CEO가 X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요. 이날 글을 보면은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감세 법안을 더욱더 비판을 한 겁니다. 또 엄청나고 터무니가 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 예산이다라고 했고요. 또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다라면서 공격하는 글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4분 만에 이 글에 덧붙여서 이것은 거대한 규모인 예산 적자를 2조 5천억 달러로 급증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미국 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울 것이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머스크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이 법안에 어떠한 입장인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대통령의 의견을 바꾸지 않는 것이다라고 일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백악관은 머스크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별일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감세 법안에 대한 노이즈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혼조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 오르면서 좋은 흐름 보였었죠. 전자 기술 섹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2.8% 상승을 했는데요. GPU의 수요 증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는 3%까지 넘는 흐름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시총 1위를 재탈환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브로드컴도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3.27% 상승했고요. AMD도 2.3%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브로드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와 인프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데 이 브로드컴의 매출 비중을 보니까요. 반도체 제품으로는 58%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품과 서비스 부문에서는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기술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끌어올리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테크놀로지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 구글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1.69% 하락하면서 오늘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에이전트가 앞으로 이 구글 검색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AI가 이 검색에 대해서 대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이 AI가 지난 20년 동안 휴대폰이 그랬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인터넷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른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혼조세인 가운데 리테일 트레이드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인 소매 업체인 달러 제너럴 살펴보면요. 지금 달러 제너럴
제네럴은 좀 상승하는 흐름 보였었는데요. 올해 1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고물가와 관세 우려로 인해서 고객 유입이 더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러 제네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고객 유입이 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은 물론이고요. 중산층과 고소득층 고객 유입이 더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매출 가이던스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가가 오히려 정말 더 많이 16%까지 오르면서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요. 특히 토드 CEO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소비자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면 소매업체 홈디포입니다. 홈디포도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요. 1.39%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오늘 보시면 아마존이 0.45% 하락한 반면 월마트는 0.22%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월마트와 홈디포 같이 상승하는 흐름 보였었는데 홈디포가 조금 더 오늘 올랐던 이유는 그래도 월마트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겠다라는 포부가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이어서 다음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살펴보겠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라이 릴리 먼저 보시면 북미 시장에서 53.3%까지 점유율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라이 릴리 0.49%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젯바운드가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을 입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일라일리 4.49% 상승하면서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높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고객 선호도가 역전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힘스앤허스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유럽 원격 의료 플랫폼 자바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시장 확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서 유럽의 의료기기 안에서 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입지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17%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도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골라봤습니다. 테슬라와 코어위브 그리고 콘스트레이트 에너지까지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먼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3와 모델 Y 차량이 중국 정부 지원의 캠페인에 포함이 됐습니다. 하면서 0.46%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코어위브도 강세였습니다. 25%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일부 지분을 또 투자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어위브 상승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까지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소식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콘스텔레이션 그리고 에너지도 오늘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0.13% 하락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메타 플랫폼스와의 장기 계약이 있었습니다. 장중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점점 낙폭을 그려가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소식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Y 차량이 중국 정부 지원 캠페인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농촌 지역에 있는 판매를 장려하게 된 건데요.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연례 캠페인에 처음으로 데뷔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캠페인에는 124개 전기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목록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에도 비아디가 이 최고 판매량 대부분이 지금 이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 명단에 오른 지금 차량들을 보니까요. 정부의 판촉 지원에 대한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방정부 보조금, 전시 시즌 기회, 그리고 다양한 홍보 혜택을 더욱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농촌 시장은 중국 정부가 최근에 소비 진작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번 발표, 전기차 수요 둔화와 또 가격 경쟁의 격화가 되고 있는 만큼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새로운 수요층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테슬라가 오늘 좀 올랐으니 LG 에너지 솔루션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LNF와 에코프로 그룹주들까지 오늘의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을지 국내 증시에서도 잠시 후에 체크해 보시죠. 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웨이브입니다. 이 코어웨이브 아까 보셨다시피 25%까지 급등하는 흐름 보였었죠. 오늘 장중 내내 강한 힘을 보여줬는데요.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코어웨이브,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인 어플라이드 디지털과 이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관련된 이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I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총 250메가와트 규모의 IT를 코어웨이브에 공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15년간 70억 달러 수준까지 매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코어웨이브도 조금 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보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력 공급이 더 있고요. 400메가와트까지 수용이 가능한 규모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지금 메타와 미국의 원전 기업과 20년을 계약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미국 최대 원자력 발전 기업입니다. 원자력 1위 기업으로 부상을 했는데요. 원자력 중심의 무탄소 청정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가가 장중에 상승했었던 이유는요. 메타 플랫폼스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의 원전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메타가 처음으로 원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AI 시대를 맞이해서 전력 소모가 아주 크게 늘어난 것과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강점을 살펴보면요. 많은 원자력 발전 설비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직접 원자로를 보유하고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전력 공급까지 하고 있지 않은 SMR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다는 것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어떤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활성화 행정명령으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산 에너빌리티의 요즘 흐름 주가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 있겠고 오클로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까지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 하면 같이 또 동반 상승하는 흐름까지 보이니까요.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간밤 뉴욕 증시 더 가까이 체크해보는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국내외 경제 흐름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글로벌 이슈부터 우리 시장의 반응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요 키워드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외신들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OECD가 지금 한국의 성장률을 0.5%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솔로스 첨단 소재, 중국과 또 지박 전지박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드리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주요 이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부터 경제까지 정말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앞으로 국내외 경제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또 외교 관계에 어떻게 될지, 또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우리 경제에는 어떠한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네, 이번 당선은 시장에서도 정책의 대전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강조한 건 바로 민생 회복인데요. 당선 직후 국민들 앞에 나와서 한 첫 번째 메시지도 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확실하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듯이 정부는 벌써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규모만 최소 30조에서 많게는 50조 원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핵심 내용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기반 시설 투자, 이른바 SOC 확대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내수는 침체돼 있고 또 수출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5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줄었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 수출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소비 심리 역시 꽤나 위축된 상태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확장 재정, 그러니까 이런 정부 돈을 더 적극적으로 풀어서 경기 체온을 올리겠다는 그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재벌 개혁과 노동권 보호를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기업들에게는 투명한 지배 구조를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부담과 기대 두 가지의 시선이 현재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투명성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민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외교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또 전화를 하겠다라는 전화 일정이 잡혀 있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외교 스탠스가 굉장히 또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펼쳐나가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 외신 반응도 참 뜨거웠습니다.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블룸버그 같은 주요 매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한국 외교의 균형점이 바뀔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노선은 한마디로 실용주의인데요. 기존의 한미동맹은 유지를 하되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의 관계는 실리 중심으로 다시 한번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는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처럼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고율 관세가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을 새로 협상해야 하는 과제가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과는 대만 해협 문제 같은 민감한 안보 이슈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최대 교역국이라는 현실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력은 이어가되 중국과는 일정 거리를 두면서도 관계는 완전히 끊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를 한 상황이고요. 특히 일본과의 외교에 대해서도 과거사보다는 실질적인 협력을 우선시하겠다는 실용 노선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결국 핵심은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을 따져가면서 외교 관계를 조정하겠다. 이 방향으로 핵심을 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을 따져가면서 외교 관계를 조정하겠다라는 스탠스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적으로 이번 선거가 참 상징적이었습니다.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전국적으로 좀 민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까지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당선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투표율을 한번 보시면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무려 79.4%로 집계가 됐습니다. 1997년 대선 이후에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굉장히 뜨거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단 0.73%포인트 차이로 아쉽게 고배를 마셨었는데요. 이번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세 번째 도전 만에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 유권자층에서 거의 70%에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방송 3사 출구조사 기준으로도 51.7% 역대 최고 수준의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상징성도 꽤나 큽니다. 국민들이 단순히 한 정당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정상화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종 투표율 79.4%라는 점이 또 놀라운 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의 정치 행보 하나하나가 더 무겁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투자자들이 특히 눈여겨보고 있는 지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기대 반 그리고 관망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나 환율이 당장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도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공식화되기 전이기 때문인데요.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추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처럼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채를 더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면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고 그 여파로 금리 상승 압력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정책의 강도입니다. 이렇게 재벌 개혁이나 공정 경제 추진 같은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을 하는 분위기입니다만 그 강도가 지나치게 세지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다시 추진하게 될지, 그리고 외환 시장 개입의 투명성, 지배구조 개선 같은 구조적인 개혁이 실제로 나올지를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앞으로 첫 100일 동안에 어떤 정책을 얼마나 명확하고 실행력 있게 끌고 가느냐, 그게 시장과의 신뢰를 좌우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직무 시작도 궁금합니다. 새 정부 본격적인 출범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번 조기 대선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진행됐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부터 곧장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예전부터 용산 집무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청와대가 더 상징성도 있고 보안이나 경호 측면에서도 더 안정적이다라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아예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복귀 방침을 공공연히 밝혀온 겁니다. 다만 지금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에게 개방이 되면서 보안 문제가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보수 공사를 거쳐서 가급적 빠르게 복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장기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연결을 해서 세종 집무실 이전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복귀 이후 세종 집무실 이전이라는 이중 로드맵을 밟겠다는 겁니다. 이런 집무지 변화 역시 단순한 이전 문제가 아니라 국민 통합과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상징적인 메시지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와대 이 개방이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때도 개방이 됐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있다라는 점 또 알려드리겠고요. 지금 세종 집무실의 이전 로드맵까지 밟고 있다는 것까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5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국민들에게 그리고 시장에도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 앞으로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OECD가
문제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로 인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하락폭이 조금 더 두드러졌는데요. 일부에서는 성장률 쇼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낮아진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OECD 발표를 살펴보시면 전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한국의 성장률 하향폭이 특히나 두드러졌는데요. OECD는 2025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로 낮췄고요. 작년 말에 처음 내놨던 2.1%의 전망과 비교하면 무려 1.1%포인트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성장률이 3.1%에서 2.9%로 내려갔고요. 미국은 2.2%에서 1.6%, 일본은 1.1%에서 0.7%로 조정이 됐습니다. 대부분 주요국들이 다 같이 낮아지긴 했지만 한국은 이들보다 하락폭이 더 크다는 점에서 단순히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부진,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 한계까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좀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이 더 크다는 점은 확실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변수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상황은 사실 경기가 잠깐 주춤한 시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 글로벌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전환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변수는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의 재확산입니다. 미국은 올해 들어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에도 이렇게 상호 관세,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상호 관세 체제를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 교역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공급망 불안정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 글로벌 기업들도 생산과 투자 계획을 점점 더 보수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금리의 장기화입니다. 미국과 유럽 모두 높은 수준에서 현재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금 조달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지출도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도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는 바로 지정학적인 리스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고 또 중동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에선 대만과 중국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면서 시장에서는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책 불확실성과 교역 둔화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가 맞물릴 경우 앞으로 2년간 글로벌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어느쯤 와 있는지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들 일시적인 침체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정말 구조적인 위기로 가고 있는지 이거한 판단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워낙 높은 데다가 국내 체질 자체도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수출이 막히면 당연히 내수라도 좀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내수 시장도 꽤나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작년 말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 심리 자체가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기업 투자까지 줄어들면서 결국 올해 1분기에는 GDP가 역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KDI는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1.8%로 추정을 했고요. 2041년부터는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경직된 노동시장과 생산성 저하 같은 문제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얽혀 있어서 이대로 간다면 전방위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라는 점을 수치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적인 부양책 말로는 정말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이제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좀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네, 사실 이번 OECD 발표에서 가장 크게 느껴졌던 메시지는 바로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으로 대응하라라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OECD는 단기적인 재정 확대는 필요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고요. 또 금리 인하 여지는 있지만 그걸로 성장 모멘텀을 살리기에는 어렵다는 점도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구조 개혁에 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 노동시장 유연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그리고 출산과 육아 지원 강화, 그리고 이민 확대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라면 남아있는 인력의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새로운 인력을 유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경제정책 몇 가지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 사회 전체의 제도와 인식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중국의 CATL과 전 지박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월요일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무려 13%나 급등하는 흐름 보였었는데요. 이번 계약, 업계에서는 단순한 납품 계약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계약은 6월 2일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헝가리에 있는 자사 공장에서 만든 전지박을 2026년부터는 CATL의 유럽 공장에 공급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 전지박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그걸 글로벌 1위 배터리 회사인 CATL이 한국 기업, 그것도 솔루스 첨단 소재에게 맡긴 거고요. 단순히 이 유럽 제품을 판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글로벌 공급 방안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첫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CATL은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는 말 그대로 독보적인 기업인데요. 그런 회사가 솔루스 첨단 소재를 파트너로 선택을 했다는 건 기술력은 물론이고 납기 대응력이나 품질 경쟁력까지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이 계약은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신제품 개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 여지를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고객과 공급사 관계를 넘어서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계약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좀 궁금한 점이 CATL이 지금 현재 유럽에서 공장을 더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수요가 많아서 늘리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공장을 짓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배경에는 유럽의 정책 변화가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럽연합은 리파워 EU 같은 정책을 통해서 배터리 공급망을 유럽 안에서 자체적으로 꾸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배터리도 유럽 안에서 만들고 조달도 유럽 안에서 하자라는 취지인데요. 여기에 탄소 중립이라든지 ESG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유럽 현지 생산의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CATL 입장에서도 유럽 안에 직접 공장을 세워야 고객사들한테도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현재 유럽에서 이런 전지박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바로 솔루스 첨단 소재이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시기적으로도 또 CATL의 현지화 전략 측면에서도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CATL 계약이 정말 여러 조건들이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하루 15분 시장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 마켓 크립토의 진행을 맡은 장하주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11만 달러를 리테스트하고 나서 다시 또 한 번 가격적으로 수렴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나이 테스트를 넘어서 인내력 테스트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이 시각 시장 분위기 히트맵 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 30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자세한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2.39% 상승했고요. 그리고 거래량 14%가량 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최근에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도미넌스가 최근에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갔었죠. 하지만 비트코인 11만 달러를 돌파를 해주면서 도미넌스도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도미넌스 63% 차지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9.5%가량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보셔야겠죠. 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알 수가 있는데 0점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 그리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정말 그리디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날 대비해서 1점가량 밀렸고요. 그동안의 과열 상태에서 약간 중립 상태로 넘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점수는 58점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알트코인 인덱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0점에 가까울수록 비트코인이 강세를, 그리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트코인 불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오늘장 점수로는 전날 대비해서 1점가량 올라와 줬습니다. 27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강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최근에 강력하게 볼린저 위쪽을 강력하게 터치를 하고 나서 무려 52일째 30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30일 이평선을 맞고 아슬아슬하게 종가 마감 기준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지금 11일째 가격적으로 수렴하는 구간에 들어갔는데 이 구간이 방향성이 터지기 좋은 구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더라도 30일 이평선 위를 맞고 다시 타고 올라가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하게 오늘 4시간봉 차트도 들여다보겠습니다. 4시간봉 기준으로는 지금 30일 이평선 위를 뚫고 올라와 줬고요. 지금 약간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 그려내고 있는데 간밤도 105K를 찍고 다시 한번 주춤하는 움직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대로의 움직이라면 잠시 후에 오전 9시 기준이죠.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일봉이 마감되는 시간인데 안정적으로 보합권 움직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최근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재탈환했던 이유, 고래들의 축적 포지션 히트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 제가 이건 중요한 분기점이 있을 때마다 들고 올 예정입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빨간색이 짙게 나타난 구간이 고래들이 강력하게 매집 구간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푸른색 구간, 고래들이 매도 물량을 보이거나 좀 물량을 정리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2월부터 5월 구간 빨간 색깔 그리드 라인을 그려왔습니다. 눈에 띄게 고래들이 매집 구간을 보였다라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하락장보다 힘들다는 하락 횡보장일 때 비트코인 하락 횡보장을 보일 때 고래들은 더 강력하게 매수 우위를 뒀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포지션이 정리가 되고 나서 강력하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면서 11만 달러를 다시 넘어줬습니다. 자, 더 디테일하게 오늘 CBDC 자료 그리고 매매 주체별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살펴보시면 11만 달러 위에 강력하게 매도 포지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도벽이 정말 두껍게 서 있다는 건데 누군가는 임의적으로 지금 이 상승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근을 지금 강하게 뛰어넘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 CBDC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리테일부터 큰 고래들까지 최근에 비트코인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또 한 번 그래프가 하락함에 따라서 이 리테일 투자자 그리고 고래 투자자들도 매수 우위에서 포지션을 조금 정리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고래죠. 이 갈색 고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전된 흐름을 보여줬는데 갈색 고래는 도리어 매수 우위를 두면서 약간 반등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점에서 개미들은 물량을 던지고 고래들은 받아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나올지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의 ETF 자금 유입 유출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 차트뿐만이 아니라 기관 ETF 자금 유입도 꾸준하게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움직임을 살펴보시면요. 미국 전체 기관 ETF의 유입세가 무려 10일 연속 가까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5월 29일 기점으로 해서 유출세가 강하게 밀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무려 6억 1,622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고요. 최근 2달 사이에 가장 큰 유출세로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3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기관 자금은 이제 조금은 한 발짝 물러난 듯한 느낌을 받고요.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심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ETF 세부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의 IBIT입니다. IBIT가 가지고 있는 전체 물량이 무려 66만 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유 물량으로만 따지더라도 미국 전체 기관 ETF 물량의 약 60%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피델리티가 20만 개,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18만 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종목 ETF 3개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 무려 비트코인을 100만 개 이상을 들고 있다는 건데 이 물량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전체 보유량이 발행량의 5%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함께 간단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저희와 함께 금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나 들고 왔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인들 중 5명 중에 4명이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더 선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미 적지 않은 비중으로 금과 비슷한 자산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특히 아래쪽 부분을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요. X세대에서는 금이 우위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밀레니얼 세대와 그리고 Z세대에서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대체 자산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 가치 하락, 그리고 법정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과연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품어보셔야겠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준비한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마켓 크립토의 진행의 장하주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서울 경제에서 주목했던 이슈, 그리고 크립토 시장까지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